네,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좋은 길로 가는 길이라면 계속 힘차게 달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약간은 난 지금 어디인가, 여긴 어딘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남겨드리면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는 거의 원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주가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지수 분석은 종목 분석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코스피의 최근 2년 동안에 주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2년 동안의 흐름이 놓고 되는데, 뭐 역사적으로 가만 보면 어느 정도 22년도죠. 예, 가장 물론 조금 더 전으로 가면 3,300이란 21년도 6월 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최근 2년도로 보니까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한 3,00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추세가 놓여요. 지금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숫자를 준비했습니다만 흐름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 1월 달에 출발은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6월 달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이 상승세가 조금 꺾였었죠. 근데 이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00, 저는 뭐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내면 2365인데 거기에 치수니까 어느 정도 변동은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지난해 10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왜 이 분석을 하냐 하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왜 10월 달에 반등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내려갔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내려간 이유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공격적인 9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걸 자체를 단번에 2150에서 대략적으로 2500까지 당겼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올해 11월 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반동도 나올 거고, 없다면 다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겠죠. 과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러니까 그해 작년도 8월 달에도 잭슨홀 미팅은 되게 매파적이었고요. 올해 8월도 매파적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는 듯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똑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작년 9월 30일 날 장이 반등을 할 때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높은 물가, 높은 금리였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약간은 잠깐 물 한 잔 마실까 그런 뉘앙스를 줬고, 근데 가장 그거보다 크게 움직였던 것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어느 정도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핀셋 규제 완화도 있었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중국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상황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과연 11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는 잘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이나 희망을 던질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흘러왔던 23년도 정시 자체가 딱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3월 8일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미국의 금융회사였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SVB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시에는 많은 악재가 있는데요. 금융회사의 파산만큼 큰 악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금융회사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도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3월 달에 바로 2008년도 리만 금융사태에 그 안 좋은 기억을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만 놓고 보면 딱 그 자리에요. 내용은 아예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한 장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 3월 달 저점이 위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금융회사 파업은 앨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빠른 속도에 진화를 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였어요. 지금 똑같은 자리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똑같은 자리지만은
조금 내용은 안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이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 약세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보통 10%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까 3,000포인트를 찍게 되고 올해 저점 자체를 어느 2,150포인트에서 1월달, 2월달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은 정말 기계적으로 짜 맞춘 듯 마디 가격 이론에 의해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10% 반등치가 2,365입니다. 딱 지금 지수 SBB 사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어느 정도 방심했던 2,600에서 2,900을 논했던 그 6월달, 7월달 지수가 20% 반등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다시 지금 밀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갈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10에서 20% 올랐다가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지나간 과거니까. 중요한 거는 2,6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무려 10%가 빠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코스피는 약세장입니다. 내려왔다고 바로 정의하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측과 대응해서 이건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고점 2,600선 대비해서 무려 지수가 10%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떨까요?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만큼이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동일한 분석으로 놓고 보면 이 800선 이하라는 자리가 지난 3월 달처럼 그 원칙적인 자리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동일한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 940선 대비해서 코스닥은 배수를 조금 더 줍니다. 10%를 계산하지 않고 20%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냐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볼 때 약세장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 월가나 이런 이제 주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저점 대비해서 20%가 상승하면 강세장 주식을 사시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지수가 20%가 상승하면 이미 종목은 50에서 100%가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그제 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하면서 교과서가 20%라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오랜 기간 증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1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강세장으로 인증을 합니다. 강세장의 인증과 약세장 인증가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강세장의 인증은 조금 내려갈 때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린다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한 템포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의 입지는 주가가 올라가다 밀린다면 기다리지 말고 일체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보다 전략은 디테일해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코스닥은 약간 변동성이 좀 커요. 코스피보다. 그래서 코스피는 가만히 보면 22년도 1월 때 1000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올해 1월 저점 650까지 빠졌습니다. 이 빠져간 흐름이고 그러면 6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 715, 20% 780, 그리고 30% 840 요까지 갔었죠. 나스닥은 대략 13,000포인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나스닥도 이 자리를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리에 보게 되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은 20%가 빠져 있습니다.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940 대비해서 75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코스닥도 조금 전에 반 그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약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주말에 안 좋은 이야기만 하죠. 일단은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약세장입니다. 섣부른 저점을 논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약세장이라는 정의를 해놔야만이 내가 여러분이 막연하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약세장은 약세장이고 약세장이 맞는 별도의 전략은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따로 10시부터 준비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장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상수와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유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유 선물의 가격인데 WTI가 배럴당 대략 88달러 정도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대략 2% 정도 올랐고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상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이제 사실 유가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자극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사우디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미국이 대략 20%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10%. 그러면 3개, 3개 나라가 40% 정도의 원유 생산량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국이 아니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가가 많이 튀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는 아쉽게도 유가 하나에 한정되질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30% 이렇게. 근데 이 가격의 절대적인 가격들은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 50% 이상 급락한 자리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50%지 말씀드리면 유로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600유로까지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자분들이 유가를 바라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정시가 반등을 논할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메인 주인공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원유 상승 탄력성과 함께 뭐 천연가스, 가솔린, 난방유, 석탄은 좀 다르겠군요. 영국의 천연가스 같이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2주 동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자체가 강화되는 관점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은 많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급이 바로 이제 이 친구인데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입니다. 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2005%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이거 많이 왔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5%, 도대체 5%가 뭐길래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7위안을 포치라 그럽니다. 중국 위안화가.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5%라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사실 5%가 한다고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리적,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피봇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점수는 깨면 안 된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선수들이. 내가 9개 오버인데 한 개만 더 오버되게 되면은 팔자가 찍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7개군요. 7개만 오버인데 한 번만 더 실수를 하게 되면 앞자리가 8로 찍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리적 멘탈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만약에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감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5.25죠. 5.25가 유지될 까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발작 속도에 대한 속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럼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면 되돌림이 있습니다. 정시도 아까 봤던 대로 주가가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것 같다가 지지를 못하면 훅 빠집니다. 근데 훅 빠졌다가 붙을 때가 진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쪽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시장에 돈이 없다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할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객 위탁금인데 돈이 없죠. 보통 50조 미만입니다. 고객 위탁금 연말엔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객 위탁금이 없고 가장 위험한 거는 신용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물론 신용 이슈도 되긴 되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용 그래도 어느 정도 140%는 신용 점검을 갖고 있고 합니다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당장 월요일에도 이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모 정권사에서 미수금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바로 미수금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잘못 진행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달에 특정 정권사에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신용을 막아버렸습니다. 신용과 CFD 계좌를 막아버리면서 없던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거죠. 미수금이란 건 뭐냐 하면 T+2입니다. 월요일 날 사면 수요일까지 팔아야 돼요. 안 팔면 한 달 동안 미수 동결 계좌 됩니다. 정 계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 신용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나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제한된 수급은 미수금인데 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장을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인사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수금의 변동성이 클 때는 대부분 주식은 오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나오는데 반등의 속도는 역으로 이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섹터에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